90년대, 2000년대의 미국 시장하고 지금이 비슷해질 거라고 봐요. 이번 네. 버블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일어났던 버블의 패턴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국 주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IT의 신. 네, 정말 지금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우리 이영수 IT 대표님께서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네네. 새로운 책. 이 책을 제가 읽고 빨리 보셔야 되겠다.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라는 책을 만드셨는데요. AI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적을 만큼 어떤 절실함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블이 오는데 빨리 대비를 해라. 그동안에 못 봤던 이영수 대표님의 어떤 필체 이런 걸 느꼈는데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AI라는 사이클을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네. 결국 이제 자산의 격차.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대에서 네.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예.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지금은 버블이 아니고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AI 버블이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네네네. 아마 AI 버블이 오고 났었으면 책이 훨씬 더 잘 팔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책을 보면 일단 버블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급하게 글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을 읽는 내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엔트로피라고 대변되는 이 회사의 등장이 진짜 압도적인 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개인들은 못 써도 사무실단에서는 확실히 쓰겠구나. 근데 여기에서부터 어떤 비약적인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만 비약적인 토큰 증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원래는 제가 전작을 쓸 때 작년에 이제 책을 쓸 때만 해도 AI 모델이 2강 1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2강은 당연히 오픈 AI, 챗 GPT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2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1중이 이제 엔스로픽의 클로드였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1중이었던 클로드가 네. 지금 거의 다 씹어먹고 있는 거죠. 1강이 된 거죠. 갑자기 이제 뭔가 특이점이 나온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소넷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고급 버전의 오퍼스라는 그 이제 고급사고 뭐 코딩하고 수학 뭐 이런 네.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오퍼스인데 그 다음 버전이 미토스라고 지금 준비를 중인데 네. 요게 미토스를 내놓으려고 하다가 일단 스탑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미토스가 일단 막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얘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나 OS를 무력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버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범죄자들 손에 들어가면은 해킹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테러리스트들한테 핵무기 하나씩 지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토스를 API 비용 한 50불 정도를 들여가지고 네. 그 기존에 27년 동안 쓰고 있던 프로그램 굉장히 안정적일 거 아닙니까? 27년 동안 썼으면 뭔가 취약점이 있었으면 벌써 해커들이 공격을 했겠죠. 네. 근데 거기에 크리티컬한 보안적인 문제를 찾아내 버린 거죠. 50불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토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파월 의장하고 스카페센트가 만나서 이 부분 이제 은행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했는데 바로 그런 보안을 뚫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제 5대 은행 CEO 그리고 이제 주요 보안 회사까지 다 모여가지고 일단 이거 바로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일단 홀드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그 테스트를 베타 버전 같은 것들을 주면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이제 내놓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나 개발자들은 굉장히 호평이 많던데 어느 정도 파괴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하고요. 이제 엔지니어들 특히나 그 코딩 하시는 분들하고 체감하는 게 완전 다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대부분
대부분 무료 버전 몇 개 써보고 채팅 몇 번 해보다가 할루시네이션 나오면 아이 그 별거 아니네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딥하게 이걸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이제 헤비하게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섬뜩한 거죠. 이제 어. 네, 거의 창백해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예.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조금만 우리가 배우면 우리 일반인들의 느낌으로도 뭐 작은 프로그램 만들고 뭐 우리는 뭐 PPT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거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벌써. 벌써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네. 컴퓨터 언어를 그동안은 배워야 됐잖아요. 그렇죠. C 언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파이썬이든 뭐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연어를 이야기하면 얘한테 프로그래밍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클로드가 엄청납니다. 성능. 아, 그럼 목소리로 말을 하고 녹음한 걸로 프로그램 만들어줘 해도 하겠네. 그렇죠. 조금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배우기만 하면요. 어. 충분히 지금도 프로그램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들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이제 지금 첫 버전을 한 30만 원짜리를 썼는데 거의 다 썼어.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달에 50만 원 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성능이 좋은데요. 어. 그 토큰 사용 그 소모량이 네. 엄청나요. 제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하고 그 클로드를 두 개를 유료로 쓰거든요. 네. 제미나이는 뭐 사실 그 제한이 없어서 네. 계속 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까먹어요. 누가? 제미나이가. 그래 제미나이. 네네. 제미나이가. 그래서 제미나이 새로 시작하면 싹 네. 새로 시작되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KV 캐시라고 하는 요즘에 네. 키밸류 캐시 그런 네. 쪽에서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음. 클로드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토큰 사용량이 급속도로 빨리 손보내고 저도 이제 그거 다 쓰면 뭐 그 기다렸다가 다시 할당량 채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름 만에 다 쓰면 보름 기다렸다 다음 맞습니다. 달에 시작하고 그렇죠. 가격이 비싸서 사실 네. 막은 못 쓰겠어. 그렇죠. 해보니까 시작하자마자 2주리가 됐는데 다 썼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동안에 챗GPT나 제미나이가 쓰던 소위 말하는 토큰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미 그 자기네들 생산성 개선 쪽으로 이제 투입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기존에 10명, 15명 할 일을 대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더 줄이지 않아요. 네. 점점 더 늘리죠. 대신에 이제 사람을 해고하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서 만약 코딩 이제 짜는 회사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 친구한테 시키는 경우가 사람 10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낸단 말이죠. 거기 한 뭐 네. 몇백만 원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전체 이게 계속해서 코드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KV 캐시 양이 늘어나고 토큰 사용 그게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에이전틱 AI로 만약에 이거를 그 API를 호출해서 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쓸 때보다 AI가 AI를 불러서 쓸 때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가혹하게 다뤄요. 네. 우리는 몇 개 질문하다 말지만 AI가 AI를 쓸 때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쓰기 때문에 답을 나올 때까지 물어볼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 API 호출량이 토큰 사용량이 엄청나게 폭증해요. KV 캐시와 토큰의 사용량을 엔트로픽이 극단적으로 올렸다. 네.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KV 캐시, 그 다음에 토큰, 결국은 이건 다 하드웨어의 성능하고 연관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 이제 추론 쪽으로, 그러니까 인퍼런스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확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추론이 고도화되기 시작했는데, 추론이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메모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가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그 기존의 HBM에다가 범용 디램 그리고 그래픽 디램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낸드 플래시까지 굉장히 다 좋아지게 되는 메모리 센트릭 시대가 열린 거죠. 네.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엔트로픽에서는 토큰 사용량이 기존에 쓰던 것보다 1000배, 10,000배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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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제 뭐 엔트로픽 그 유출 사태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엔트로픽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다. 특히나 네. KV 캐시 양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제가 쓰는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그
제가 과거 이야기했던 걸 기억 못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재미나이는 이게 막 한 달만 되면 채팅 양이 많아지면 이 친구가 막 사용자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나빠. 좋은 아직까지, 듯하면서 그쵸, 네. 좋은 듯하면서 나쁜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지금 돌아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지난 몇 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이 폭증하는 메모리 그리고 하드웨어의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엔트로픽이 끝이 아니고 얘가 새로운 문을 연 거 정도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여기다가 기업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료 사용자는 오픈 AI를 지금 제끼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와 이러면 이제 진짜 사람들이 돈 버네 이러면서 이제 몰려들 텐데 그때 이제 버블이 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버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때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적 호황을 겪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의 것 같고요. 없죠. 네, 네. 거의 다 이제 은퇴하셨을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여의도에서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겪었던 게 닷컴 버블이었는데 나도 없으시냐 미치겠네. 네. 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 저도 사실 닷컴 버블 때는 저도 이제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투자도 안 했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버블하고 지금 버블하고는 규모의 크기는 그때보다 클 수 있을지언정 약간 그때보다는 뭐 어떤 평균 지식 수준도 훨씬 높아졌고 시장도 훨씬 더 선진화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 90년대, 2000년대의 미국 시장하고 지금이 비슷해질 거라고 봐요. 이번 네. 버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버블이 진행됐는지를 많이 봤는데 왜냐면 뭐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 사고 말도 안 되는 멍텅구리 주식 막 올리고 이렇게는 안 네. 갈 것 같거든요. 네. 이번 네. 버블은.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은 선진화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버블의 패턴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결국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버블의 초창기 때는 보통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클에서 버블로 가는 거지 네. 바로 처음부터 버블로 가서 버블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끝까지 가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면서 버블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보통 그러면 주도주가 사이클이 시작될 때는 사이클 중반까지는 매출 성장률하고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제 중반까지는 끌고 가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이익 증가율이 더 주가하고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익률이 높으면 오히려 이제 버블이 안 생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그 주도주라는 흐름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버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이 닷컴 버블 때 미국의 닷컴 버블 때 97년도, 98년도 정도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하이라이트는 99년도였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도 지금 버블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관련해 가지고 컴퓨팅 파워 한다니까 갑자기 광통신 루멘텀 그 회사 저기 엔비디아가 인수했다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 숟가락 올리기 힘든 광 달린 회사들이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버블이에요. 그건 버블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 딱 깨놓고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증가하니 얘네부터 이익 증가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네가 이제 거의 피크를 향해 갈 때 이제 온갖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꽃이 만발하는 그래서 그게 꽃이 만발해서 그 다음에 버블로 이렇게 블러블러 하는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간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 대형주는 좋을 것 같고 이미 대형주는 뭐 갖고 있으실 분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요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설비 증설이 있는 걸 감안해 보면 27년부터 이제 공장이 돌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른 공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공급사들이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는 결국 2027년, 28년이 8년. 네, 28년에 본격적으로 물량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때쯤 돼서는 아마 뭐 사이클이 뭐 꺾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버블 이야기하면서 이번이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버블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툴이 있어요. 과거하고 다른 툴이 ETF입니다.
네. ETF를 중심으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ETF를 통해서 이제 집중화,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들을 좀 더 이제 버블로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또 있어요.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쇼티지라는 현상이 점으로 일어났어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PC가 갑자기 화랑이거나 스마트폰이 화랑일 경우에는 그냥 디램이 부족해서 그냥 디램의 이익률이 50% 이상 치솟다가 그냥 그게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는 보면 이게 점에서 선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차량 반도체인데요. 네. 그때는 그 처음에는 MCU라고 하는 게 처음에 부족해서 쇼티지가 발생했는데 이게 네. 결국은 PMIC 쪽으로 좀 더 이제 확산이 돼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8인치 웨이퍼 그 네. 파운드리 자체가 이제 쇼티지가 발생해서 이제 선으로 일어났고, 이번에 쇼티지는 면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공급 부족이에요. GPU도 부족하고 파운드리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코버스도 부족하고 메모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이게 뭐 특정 부분에서 그 공급 부족이 해소돼서 다른 쪽의 수요가 위축돼서 뭐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뭐 갖고 있을 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이 다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27년, 28년 가동률 증가가 분명히 보일 텐데, 일단 제일 먼저 반응한 놈들은 장비주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 네. 예, 장비 발주 시작되기부터 주가가 올랐어. 근데 지금 뭐 장비주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거고, 이미 ASML이나 이런 쪽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요 다음이 이제 소재가 될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애들이 기판 애들인데 지금 기판은 벌써 난리가 났어. 네.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심택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신고까지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곧 하이라이트가 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소재는 그 공장이 증설돼서 그 클린룸이 만들어진 그 이유인가? 그럼 28년인가? 아니면 27년인가? 막 그런 고민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 또 사이클하고 이번이 다른 부분은, 과거는 어떤 우리가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다 Q의 사이클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빗 그로스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도 가동률 증가로 그렇죠. 같이 수혜를 보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AI라고 하는 사이클은요, 어떻게 보면 특정 영역에 막 낙수 효과가 쏠려요. 네. 그리고 낙수 효과가 적은 쪽은 굉장히 적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소재 부품 장비 투자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과거보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쪽, 그런 쪽에 관련된 소재 부품 쪽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이 이제 어떻게 캐펙스 증가는 대부분 좀 디램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특히나 HBM 쪽.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뭐 200단대에서 300단, 400단대로 고단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낸드 자체도 이제 HBF라고 해서 네.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이걸 또 그 HBM처럼 수직으로 쌓는 기술들, 네. 이제 그런 쪽에 필요한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이제 소재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계측 검사 장비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돼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그 이름을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을 읽으시면 거기에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그걸로 책을 사서 좀 귀찮긴 하고 좀 품이 들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리딩방보다 훨씬 좋은 정보들이 실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자양분도 됩니다. 자기가 저걸 한번 읽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니까요.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이쪽 반도체 이론가들 사이에서 이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요 폭증에 의한 쇼티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쇼티지다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에는 동감이 좀 일부는 돼요. 공급 부족에 의한 쇼티지라고 할 때 공급사들이 아예
안 만들어서 공급 쇼티지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동의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사들이 뭐 의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필드를 조금만 체크를 해봐도 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러면 왜 투자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공급량 웨이퍼 아웃으로 나오는 비트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네. 이거는 과거하고 다르게 커스텀 메모리가 점점점 많이 비중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DRAM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HBM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모든 제품이 범용이다 보니까 네. 보통 같은 세대로 DRAM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1A, 1B, 1C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LPDDR5나 DDR5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은 세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전장 그 전방 시장이 바뀌면 이걸 쉽게 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만들다가 휴대폰 쪽보다는 게임기 쪽이 많이 나가면 약간 그쪽으로 조금 그렇죠. 바꿔줄 수 뭐 있는 이게 쉽게 휙 바뀌진 않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1C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범용 DRAM 같은 경우는 1B에서 만들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다른 세대별로 또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범용 라인을 또 HBM으로 전환하면 또 다시 백도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평택 P4 지금 이제 가장 신규 공장이죠. P5는 짓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P4 공장의 경우 새로운 라인은 전부 HBM 라인으로 준다. 즉 원C 만드는 건 전부 HBM을 위해 만드는 거다 하니까 이 원C 중에 일반 GDDR이나 LPDDR로 넘어갈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C는 전부 HBM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C도 수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네. 그 원C를 가지고 만드는 HBM도 수율이 얼마인지 몰라. 러프하게는 알죠. 네. 이제, 예. 근데 수율이 범용 메모리를 만들 때는 수율이 아무리 못해도 80%대는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90% 이상 네. 수율이 나옵니다. 네. 근데 HBM은 아주 뭐 레거시화된 제품도 70%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만약에 90% DRAM에서 수율이 90%라고 하더라도 이걸 12개 하면 0.9에 12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수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징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네. 수율이 많이 까먹죠. 네네. 그래서 이게 최종 수율이 하이닉스가 한 60% 후반대 나오는데 그 정도만 나오도 이익률이 뭐 70%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C 라인은 평택 P4 공장 새로 져가지고 원C 라인 넣은 걸 전부 HBM에 넣는데 근데 지금도 HBM이 안 남잖아. 새로 라인에서 HBM을 충분히 공급 못 해주는데 안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한 방 얻어맞고 원시 신공정이니까 아마 60, 70% 나오겠죠. 잘 네, 나와봐야. 뭐 지금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일단 반토막 가까이 쪼개지고 이걸 가지고 또 여기 가면 또 반토막 날 테니 그렇죠. 예. 그건 실제로 100을 넣으면 25개도 안 나온다는 거야.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부족한 거지. 요걸 이제 다이 페널티라고 하죠. 네네네. 네, 전문가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1기가바이트의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범용이 만약에 웨이퍼 한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3, 4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월 웨이퍼 투입할 수 있는 용량을 79만 5천 장, 뭐 이 정도 거의 80만 장 보는데 새로 넣는 거는 80만 장이 아닌 거지. 그쵸. 예를 들어 전부 여기다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존 거는 한 60만 장 만들고 여기다 20만 장 넣는데 이건 20만 장이 옛날 생각하는 20만 장은 아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18만 장 나왔다 그러면 어. 지금은 뭐 10만 장도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HBM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건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새로 공장을 만든다고 기존 DDR 쪽으로 라인도 못 돌려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의 레거시 쪽인 LPDDR이라든가 휴대폰에 쓰는 LPDDR, GDDR, 그냥 일반 DDR5 컴퓨터에 쓰는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HBM은 파운드리처럼 물량하고 가격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했다 하면 그 라인의 예약 주문은 이미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평택 P5 공장이 만들어져서 한 20만 장 더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 정도 한다고 해도 만약에 HBM으로 빨려 나가면 기존 거가 더 늘어난다는 또 보장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2028년 가서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는데 반토막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토막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렇죠. 뭐 이건 네. 뭐 미래를 뭐 예상은 하지만 네.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죠. 네. 왜냐면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HBM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창신 메모리 못 들어오는 시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경쟁자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는 일단 안 먹혀. 그죠? 기존 우리가 DDR이나 뭐 낸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이게 최종 수요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인데 미국 빅테크잖아요. 네. 미국 빅테크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중국 칩을 넣는다? 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뭐 스파이웨어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단 품질도 안 나오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지금 샌디스크하고 하이닉스하고 HBF 표준 만든다고 지금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한 1, 2년 더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럼 HBF가 나오면 사실상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금방 꺾일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공급이 금방금방 늘어날 수 있을 거니까 저기 디램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가 지금 20만 장 더 넣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F가 나오게 되면 이게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궤적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제는 낸드 쪽에서 다이 페널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식 효과가. 그래서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입도 선매한 게 단순히 물량이 적어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통용 업체들은 이거 다 분석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과주문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뭐 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네. 싶어서 제가 이제 늘 보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출 데이터, 혹시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네. 꺾였는지.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지금은 비트가 늘어나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출 가격이라는 건 결국 ASP 때문에 움직이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흘 단위로 나오는 월 단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제 ASP 동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안 떨어졌어.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금 뭐 100% 중후반대까지 전년 계속- 동기 대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데이터가 이제 TSMC로 들어가는 수출량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TSMC 코어스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AI 반도체는 다 TSMC 코어스라는 공정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TSMC 코어스 동향을 보면 결국 우리 HBM 판매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쪽 데이터를 두 가지 만약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더 꺾인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 흐름인데 그렇죠. 네, 캐펙스 증가율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렇죠.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코멘트를 이제 들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어 26년도 기준으로 7천억 달러로 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7천억 달러대로. 네, 맞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지? 6천억인가 5천억 달러대였습니다. 5천억 달러대 정도. 예, 그러니까 늘었어요. 네네. 요게 주는 게 이제 제일 전방에서는 네. 가장 확연한 거죠. 얘네가 맞습니다. 줄이면 반도체 수요도 주는 거니까 들 사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위당 기업에 대해서 마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월별 4월 10일 기준으로는 3월보다 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멈추질 않아. 계속 올라요. 예. 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야 몰라 당군이래 자꾸 이런 단어를 써서 당군님께서 화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예. 돈을 정말 끌어모으고 있어요. 네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네. 지금 올해 글로벌 빅테크하고 다 포함해서 올해 영업이익 탑2 그러니까 2등이 삼성전자, 한 4등이 SK하이닉스 정도 네, 네,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엔비디아, 애플,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하고 짝 먹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같이 어깨를 나르는 정도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뭐, 네,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만 네.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보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런 네. 얘기했다는 네가 뭘 하냐 막 이렇게 또 동맹이 던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청업체잖아. 뭐 네. 하청업체라고 하기는 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네네. 그게 적지는 않긴 하지만 뭐 어쨌든 네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죠. 네, 네, 뭐 파트너. 슈퍼홀이라고 표현은 됩니다만 그 엔비디아도 사실은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시스템 전체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니까 파는 입장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쓰는 입장이 애들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한 거고 얘네들이 소비자와의 접점이 있는 애들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격 결정은 걔네들이 하는 거죠. 네. 예. 이 좋은 시점이 끝나가는 걸 아까 그 두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캐펙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 가격이 안 올라간다던가. 근데 여기서 하나 안 올라가도 이익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산업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산업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를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의 관점은 선반영해서 그렇지.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규모가 뭐 내년에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이익 증가율에 따라서 꺾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익이 AI 혁명 이후로 꺾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신기록 내고 있는데 네. 주가는 신기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증가율이 꺾이면 네. 결국은 계속해서 높은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약간 그거는 조금 이제 음. 약간 쿨다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로 얘기를 드리면 증가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도 네. 꺾이지만 않고 그냥 옆으로 기면 한국은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떨어져. 근데 결국 이러다가 떨어진다 하면 떨어지는데 아니야 28년까지 그냥 이럴 것 같아. 이러면 예전 뭐 엔비디아처럼 40배, 50배까지 올린 게 아니라서 덜 떨어져야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 예,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5, 6배밖에 안 해. 이익 대비 5, 6배밖에 안 하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걔네들 40배 봤던 애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죠. 가격이 안 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이익 증가율이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거는 멀티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떨어지더라도 살짝 떨어지고 예전처럼 막 8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멀티플을 더 줘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그럼 밸류에이션을 기존처럼 PBR 베이스로 아니라 PER 베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엇갈리는 거죠. 네. 이제는 사이클로 보는 사람과 이제 약간 사이클이 완화되면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된다. 네네. 실제로 TSMC가 그렇게 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된 게 201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TSMC가 15년 동안 네. 웨이퍼 장당 ASP를 1%도 못 올렸어요. 연간. 네네네. 거의 0. 몇 %만 못 올리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연간 15%씩 올려요. 네네. 예. 이제 메모리가 그럼 작년부터 그런 TSMC의 2019년 같은 게 메모리가 작년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주가가 빠지더라도 살짝 저를 밟고 가야 된다라는 게 네. 이제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TSMC는 대체 불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이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체 불가. 삼성 파운드리가 대체 불가 한 영역이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향후에도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걔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도 응당 오케이. 그러면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중에 HBM을 대체 불가 이렇게 되면은 멀티플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체 불가. 근데 대체 불가가 아닌 게 이미 새 회사가 해서 TSMC만큼 멀티플은 못 주겠네. 새 그렇죠.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2019년에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어떤 일단 성장 포인트도 달라진 것도 있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경쟁자를 압도를 했죠. 그렇죠. 네, 삼성 네. 파운드리라고 하는 추격자를 완전히 끌고 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목걸이를 만든 거죠. 예. 요즘에 TSMC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파운드리 2.0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을 또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하고 막 이런 쪽을 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메모리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HBM뿐만 아니라 소캠이든 아니면 점점 더 많은 커스텀 메모리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서 그렇지.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TSMC 같은 궤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삼성 거 주세요. 아니야 하이닉스 거 주세요. 저기도 괜찮아요. 마이크론 것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멀티플을 못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것밖에 못 써요.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 네. 비중이 커지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TSMC만큼의 멀티플은 못 받아도 과거보다는 높은 멀티플 네, 평균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PR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면 중국 업체가 따라오면 말짱 다 꽝이다. 네, 결국 그렇게 되는데
HBM2까지는 만들었죠. 네. 근데 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가지고 자기네 것만 쓰는 것 같긴 하는데 자기네 그렇죠. 나라에서는. 중국은 그 만약에 서버용 칩을 만들더라도 외부 판매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러시아나 뭐 이란 이런 데는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이제 서구 사회에는 팔 수가 없고요. 네. 특히나 빅테크가 지금 어쨌든 AI 인프라에서 대부분인데 네. 이제 빅테크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물론 이제 자기네 나라 규모도 크니까 거기만 네네. 써도 뭐 꽤 되긴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안 팔기로. 만약에 안 팔면 진짜 확실히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첨단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고성능 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중국은 전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첨단 칩으로 돌리는 거를 자기네들 성능이 떨어지는 칩 두세 개를 쓰는데 대신에 전기는 몇 배가 더 들겠죠. 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컴퓨팅 파워를 돌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어떤 전기 어떤 공급이 중국이 미국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이거든요. 네. 와트당 가격으로 따지면. 네. 마치 이거죠. 저기는 부산까지 차로 가는데 여기는 자전거로 가는데 자전거 탈 사람이 줄지어 서 있어. 1km마다 사람을 바꿔서 계속 타고 가. 네. 그러면 꽤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쉬지 않고 가면. 네. 자, 근데 그 HBF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 양쯔 메모리에서 공장 2개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28년 그 어디 즈음까지 무려 웨이퍼가 20만 장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양쯔 메모리 하나에서만 30만 장이더라고요. 그럼 낸드만 30만 장이면은 마이크론은 훌쩍 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D램 낸드 합산해서 30 몇만 장인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래서 조만간 YMTC가 이제 마이크론 캐파를 넘어설 거는 자명해 보이는데 네. 이제 이게 영향이 B2C하고 B2B를 따로 발라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B2B는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에 쓰는 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든 아니면 기업들 자체적으로든. 근데 이제 B2C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낸드 쪽은 굉장히 터프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양쯔는 그 창신 메모리하고는 약간 급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중국의 보통 반도체 회사 그러면 3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SMIC, 예. 종신꺼지라는 회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D램은 CXMT, 창신 네. 메모리, 네. 그리고 낸드는 YMTC, 양쯔 메모리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YMTC가 원래 YMTC는 낸드 쪽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CXMT는 사실 D램 쪽에서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못 사서 좀 쓰는 측면이 있었고 네. YMTC는 꽤 쓸만해요. 네. 네, 낸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좀 쓸만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YMTC가 이제 D램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번에 물량 증설 중에는 D램이 좀 포함이 됐네요. 일단은 지금은 메인은 아마 낸드 쪽이 네. 타겟이 될 텐데 향후에는 D램도 이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낸드 쪽에서는 조금 D램보다는 빠른 속도의 가격 하락도 예상을 해야 되겠다. B2C 쪽은 그걸 우려해서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캐파 쪽에 관심이 없죠. 뻔히 보이니까. 네, 네. 네, 네, 네. 뭐 중국 애들은 같이 적자 내는 거가 일상이니까 태양광 업체들이라든가 일단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2차 전지 뭐 전기차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출혈 경쟁이니까. 네. 네. 한번 진입했다면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ICMS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라고 해서 네. 사람의 해마처럼 역할을 하는 그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가 이제 전체 낸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가 한 3% 돼요. 그런데 내년이 한 9%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속도네요. 네. 그러면 젠슨왕 이야기했거든요. 낸드의 전방 시장에서 단일 시장으로는 얘가 제일 커질 거다. 근데 이쪽은 기존의 낸드 같은 경우는 양 많고 싸게 이런 컨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양도 많아야 되는데 성능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 같은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쪽은 근데 중국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시장은 기존의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제 일본 키옥시아나 이런 제한된 업체들만 납품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마치 HBM 시장이 크는 것처럼 새로운 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면 이영수 대표님께서 최근에 쓴 신작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셔서 다가오는 버블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과거보다는 조금 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 빨리 알아둬라라는 마음을 글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된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끝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일단 제가 AI 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쓰게 됐는데요. 네. 일단 세 번째고 이게 아마 AI 책의 마무리가 되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면 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죠. 왜냐하면 터지고 나서 버블을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버블은 생기기 전에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버블이 오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거기에 편승하지 못했을 때가 최악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산이 많잖아요. 네. 결국 이제 60년대생들이 희비가 엇갈리게 된 그 이벤트가 결국 97년도 외환위기와 그 이후에 닷컴 버블 때 어떤 시드머니를 모으고 2000년대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자산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서 삐끗하신 분들은 자산을 못 모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70년대생하고 80년대 초반생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바일 혁명, 어떤 증시 호황, 그리고 이제 2014년 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그때 이제 올라탄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자산이 희비가 엇갈린 거고, 네. 이제는 90년대생들의 게임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는 뭐 어떤 은퇴 시기도 늦어지고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중년분들이 더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시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90년대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버블이 아마 이번 버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ETF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TF 투자는 앞으로 더 화랑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더 빠른 속도로 ETF로 몰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블의 마지막 광란을 만드는 건요 포모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버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는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의 어떤 유동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부동산 쪽이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게 본격적으로 버블을 가속화할 거라고 보는데, 네. 최근에 제가 부동산 채널, 큰 채널에서 출연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강연 요청도 많이 오고요. 그렇구나. 부동산 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큰 자금들이 뭔가 이제 주식 쪽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 네. 그럼 약간 눈먼 돈이니까 ETF가 더 시장이 활성화되겠네요. 네.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지. ETF란 툴을 활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IT 쪽 ETF 한번 몇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광고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제일 그래도 뭐 좀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타이거 반도체. 네, 타이거 반도체가 그것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어요. 네. 사실 지난달 같이 3월 폭락장에서 사실 레버리지 쓰기 좋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들도 괜찮고, 뭐 그리고 에이스 ETF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탑 3, 탑 4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종목에 약간 무게를 싣고 가면서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로 약간 이제 등등 기타 등등의 어떤 포트들을 담아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이걸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한 주에 110만 원 넘으니까 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런 ETF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플러스도 HBM ETF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화 요즘에 네. 한화 자산도 굉장히 ETF 쪽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ITH인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이제 다가오는 AI 버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반도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현재 공급 부족 상황으로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